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6월 5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재명이 취임을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아주 박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3년 동안 안 보던 뉴스를 보게 됐다. 또 뭐 대통령이 지금 이틀밖에 안 됐지만 일하는 모습을 많이 비춰주는 KTV 또 다시 구독하게 됐다. 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뭐 처음이라서 섣불리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취임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맥락을 잘 설명해주지 않을 뿐더러 언론에서 또한 해외와 관련된 부분은 왜곡이 너무 심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의 발표 내용을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제가 문재인 때부터 그들의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살펴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김대중이 있을 때는 제가 어렸고 또 학생 신분이었고 우리나라에 있질 않았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한 8년간 그때는 잘 몰랐고 노무현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노무현의 말은 그때 보면 우리 정치 상황도 있고 하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구나,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직도 싸움을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때를 보면은 그때부터 나라가 이제 중심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뭔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많이 배웠고, 지금 이재명이 이제 이틀밖에 안 됐지만 그 언사들을 봤을 때, 그리고 유세 기간에 했던 말들도 조금 제가 봤습니다. 했을 때 상당히 유사하다. 말은 하나도 허수가 없다. 그가 선택하는 단어나 낱말에는 의미가 있다. 자, 그것을 강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3년 전보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이 발전됐다, 업그레이드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도 그래 동감이고, 윤석열이라는 세력이 3년 동안 나라를 희한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뛰어난 이재명이 등장했고, 3년에 잃어버렸던 시간과 돈, 여러분의 고통, 이런 것들은 회복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계사적 전환기에 있어서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포지셔닝은 그건 상당히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된 세상, 그 남북 소통과 크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관계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부분, 국민의 삶을 올리는 부분, 그리고 또 정치적 지형에서 당장 지금 내년 6월 달에 지자체장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노력해서 첫 번째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국민의힘으로 다시 모으는 방법은 그때까지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서 다들 국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도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도 보고 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원도도 40%, 경남도 40%, 되게 외로워진 겁니다. 지금 경북과 TK는 아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깨져 나가지는 않았지만 안으로 금이 갔습니다. 한 번 더 딱 두드리면 깨지게 돼 있어요. 자, 그 자리를 홍준표, 이준석, 한동훈, 그리고 그 외에 또 친윤 세력들이 그 땅을 갈라먹어야 되거든요. 치열한 싸움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싸운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특검이 3개가 통과가 됐죠. 그 특검 3개에는 저는 대부분 김건희가 관여됐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보다 더 많이 관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검사가 12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검찰청 내에 하나의 청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조사하기 위한 거. 자, 많은 것들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내분이 심해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극복을 하면서 1년 동안 제대로 된 그들이 말하는 이재명 독재에 맞서서 잘 싸워서 내년 6월달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재명이 맞닥뜨리던 지금 세계 변화의 순간에서 우리가 뽑아낼 게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유리한 포지션에 있거든요. 지금 일단 도약을 할 수 있는. 자, 그것을 본인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힘을 소멸시키는 그런 대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이런 느낌을 지금 강하게 받습니다. 자, 그게 관련된 내용들, 국내 언론들이 이제 해외 관련된 부분은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뭐 그런 관련돼서 몇 말씀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제 아까 문재인의 느낌이 많이 났다. 접근 방식에서 이건 민주당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가 하는 말을 보거나 정책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다 보여요. 예측 가능성이에요. 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오늘 댓글들을 쭉 보니까 제 댓글 말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틀 동안 한 일에 대해서 막 김밥 먹고 야근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그 댓글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낀다거든요. 건강이 회복된 정도. 그런지도 몰랐지만 내가 계속 긴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더니 체증이 있었다. 체한 듯 했다. 밤에 잠을 잘 못 잤다. 계속 화가 나 있다. 어디 가도 뉴스를 틀어놓은 거 보고 뉴스를 보면 화가 나니까. 그럼 위장이 약한 사람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맞지요. 불면증 있는 사람은 잠이 잘 안 오는 게 맞지요. 그래서 TV를 보고 웃게 될 줄은 몰랐다. 뉴스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대중들이 이것을 꼼꼼히 이해하거나 못하거나 간에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정감은 예측 가능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구나. 기본적으로 신뢰감이죠. 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이런 구체적으로 찝어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위에 보면은 어제 이제 일괄적으로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거의 다 반려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국무회의를 했어요. 김밥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4시간이나 아주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요들이. 근데 그 중에서 사표를 수리한 사람이 유일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얘는 내란에 자기가 보기에도 확실히 엮여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보기에도. 뭘로 엮였겠습니까? 그 안가 모임이죠. 이거랑 법제처장하고 또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아마 새로운 독재를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검찰의 조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차피 외환 유치죄까지 포함해서 지금 내란 특검법 통과된 거거든요. 네. 지금 조사 기간이 170일 정도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한 3에서 5개월 금년 끝까지는 이것이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겁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도 분열되기 이미 풍지박산 났는데 그것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박성대가 거기 엮여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또 지금 이제 새롭게 주가를 이제 부양하겠다. 부동산보다는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무슨 지금 펀드도 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자, 그래서 모든 새로운 분야에서 자기 특히 경제신문 쪽에서 이 분야도 뜬다 이런 식으로 트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신산업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이야기한 것은 그의 대선 취임 선수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신재생에너지하고 AI 정도예요. 네, 그게 신산업이에요. 여기에 바이오 산업 언급 안 되어 있습니다. 유세 중에 많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신약 개발 강조한 대선 주자들 멈춰서는 컨트롤 타고 재정비 시동거나 이런 거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서 뭐 살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신약은 제가 봐서는 지금 전 세계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후보군들을 많이 줄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 지금 가장 그 비싼 약이라보다 시장이 큰 게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씩 먹어야 되는 약. 여러분도 하나씩 먹고 있을 수 있는 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증 약, 뭐 고혈압 약, 기타 등등. 이미 약이 충분히 훌륭해요. 많은 분야에서 그래요. 근데 이제는 알죠. 암은 약으로 치료를 할 수는 없겠구나. 네. 자, 그래서 신약은 안 나오고 기존의 의료비 부담은 커져요. 그래서 많은 정부들이 복제약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바이오시밀라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새로운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약을 사 먹어서 그 회사들이 새로운 이때까지 치료하지 못했던 새로운 병들을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줘야지 약값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 파이프라인은 많이 죽었어요. 지금 웬만한 약들은 다 있어요. 그 다음 자기 관리예요. 약 먹는다고 다 낫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도 미국에서 약값 제일 비싼데 미국이잖아요. 우리 신약을 개발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거였어요. 미국의 국방산업하고 똑같아요. 우리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드니까 좀 비싸게 돈이 들지. 지금 그렇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만드는 무기를 그들이 못 만들잖아요. 그럼 깎는 거예요. 국방비 문제, 미국의 국방산업도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된소리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포인트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관점이. 약값도 확 깎았잖아요, 이번에. 네, 그건 뭐 케네디 쪽에서도 RF 케네디 주니어가 뭐 주장했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유의해야 된다. 장난치는 게 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대문 사진을 고르려고 푸틴하고 이재명을 넣어봤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러시아 통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국정원장 인선 그리고 김현정이 어떻게 활약하냐 어떤 식으로 활약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미 강력한 두 국가에 대한 준비가 끝난 거예요. 러시아와 미국이 중요하다. 그 사이 연결고리는 당연히 한국이고, 한국과 북한이고, 아직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위한 그런 배려는 아직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들어오는 공격이 뭐냐? 이재명이 중국과 가깝다. 그것은 어떤 언론이든지 간에 정신 못 차리고 받아쓰고 있어요. 네. 하는 공격 포인트인데 정말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런 생떼를 쓰는 거짓말들이 많아요. 이게 한 2023년도에 나온 것 같아요. 인영환이 아마 비대위원장 이런 거 할 때인 것 같은데, 푸틴 심정지로 발견, 이런 생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짓말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죄책감이 없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하고 푸틴을 이제 검색창에 넣으면 구글에 엄청나게 사실관계와 다른 분노를 왜곡적으로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예. 자, 취임과 맞물려서 발생한 일이, 체코 원전, 제가 뭐 프랑스가 시비 걸어가지고 법원에서 뭐 계약 중단시켰다가 다시 이제 허락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예요. 26조 원 체코 원전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 내용이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다. 그까지 우리 알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윤석열의 성과를 위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계약 구도가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6년 전에 우리가 UAE에 수출할 때도 이명박 때였어요. 그때도 발칵 뒤집혔었죠. 왜? UAE랑 우리랑 무슨 군사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죠. 문재인이 정권 인수하고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UAE가 이 계약이 날아갈까봐, 저기 뭐 군사 조약이 해지될까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박을 한번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상한 상태로 우리의 그 아크 부대가 UAE에 남아있게 된 것이고, 즉 UAE에 있는 우리 아크 부대는 UN 파견군, 이런 평화유지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잠재적인 적으로부터. 당신 누구냐? 이란이에요. 저기 쿠웨이트는 돈은 많지만, 죄송합니다. UAE는 돈은 많지만 되게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군사력이 보잘것없죠. 물 건너에 있는 바다 건너에, 페르시아 바다 건너에 있는 이란이 침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 부대와 전투를 해야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자동으로 개입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원전 계약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란과의 긴장관계는 많이 지금 현재 줄은 상태고, 또 UAE가 그렇게 발을 담근 바람에 그 전까지 주로 역할을 해주는 프랑스를 많이 밀어내고 우리의 장비들이 많이 선보이게 됐어요. 자, 이번 체코 건도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너무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동구권에 큰 발을 담근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 나라, 체코나 이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은 기본적인 전력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직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걱정을 할 정도로 수준까지는 안 돼요. 기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원전은 필요할 거예요. 예, 그 있는 쭉 나라들이. 자, 그래서 뭐 추가 수출권 이런 거 볼 수 있겠다. 단지 이 사람들이 발표 날짜를 잡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체코 사람이더라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그것을 선거 전날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파면당해서 재판받고 있는 거 알 텐데 그것을 대선 전에 체코에서 발표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그러니까 바로 딱 취임하는 날 맞춰서 발표를 해버린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다. 이런 걸 이제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 재미가 있다. 어차피 다 사람끼리 하는 일이니까 정치나 외교라는 것이 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북한이 이재명 당선을 이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보도했다. 이거는 지난번에 내란 사건 났을 때 한 보도하고 6개월 만에 보도한 것 같아요. 이건 인지하고 있다. 소개한다. 이재명이 당선됐다. 이재명하고 일을 할 까닭이 생기게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맞물려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제 채널 쭉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나만의 제대로 된 파트너가 생겼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러자 한편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YTN에서 취임식의 이상기류, 미국, 중국 개입 직격 후에 이례적 통화 지연, 지금 통화가 안 되는 것을 중국과 이재명이 가까워질까 봐 걱정이 돼서 일부러 겁주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백악관 대변인이거든요. 여자가 앞서 미국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에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조금 봤습니다. 이때 봤을 때 이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대변인이 어떤 것을 찾아야 될지 막 헤매고 있었어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인 발언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 정제된 발언은 최소한 국무장관급에서 나온 발언을 들어야 돼요. 그 1년에 미국의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새로운 대통령 등장과 맞물려서 이 대변인의 말은 가장 준비가 안 돼 있고 튀어 있어요. 튀고 있어요, 거기서. 예, 그리고 그 말하던 당시 정황도 정신이 없었고. 근데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제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겠다. 근데 제가 쭉 봐온 맥락에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한국의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게 미국입니다. 윤석열이 함부로 몸부림치지 못하게 막아선 것도 미국이고 큰 축을 담당했죠. 북한도 긴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김정은이 각종 행사에 군사 관련 행사에 8번이나 등장했죠. 지난 한 달인가 2달 사이에 많은 것들을 보여줬죠. 짧은 기간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신무기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부를 압박했어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윤석열 내란 세력이 잔재 세력이 있잖아요. 그들이 선거판을 뒤엎을 수 있는 저도 그런 경고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길을 노릴지 모른다. 왜? 지난 내란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북한이 다시 침공을 하면 논쟁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 게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 자, 그런 것들을 누르는데 주의가 협업을 해서 눌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용을 봤을 때는 이재명과 소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이 관여할 것 같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다. 즉 이 말 이재명이 그들이 주장처럼 지금 주류 언론들의 그릇된 주장처럼 문재인처럼 중국에 가서 붙는다. 거기에 적합한 증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음 단계로 깨져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언론들에서. 예. 자, 이재명 당선에 대한 정답은 이겁니다. 미국 국무장관 입에서 나온 이야기죠. 미국 한미동맹이 철통이고 한국 대선을 공정하게 치러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 미국이 뭘 걱정하고 있느냐는 겁니까? 일단은 윤석열의 내란 잔당 세력들이 북한을 도발하는 그런 부분은 막았다. 그 다음 얼마나 꼼꼼하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저도 걱정했던 것처럼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정광훈 계열의 세력들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상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뭐 그거 유튜브. 그러면서 소요 사태로 이끌려고 한다. 이것이 그 다음 단계였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그래서 내정 간섭적인 차원의 발언을 했잖아요. 여기서 한국 대선 공정했다고.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싹을 잘라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무력 도발이 있을까봐. 푸틴과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유해서 압박을 가한 거잖아요. 주한미군은 주한미군대로, 푸틴은 무기 제공과 기술 제공을 통해서 김정은한테 지원했고, 김정은은 열심히 뛰어다녔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무력 도발의 가능성은 차단된 거예요. 그 다음 걱정은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놈들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또 자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꼼꼼하잖아요. 현재는 이것도 막았었다는 거죠. 전 그래도 윤석열이 그리고 내란의 주요 세력들이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데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중국의 영향 우려 밝힌 미 이 대통령의 시험대. 이런 식으로 모는 거예요. 여기 YTN에 올라탔죠. 심지어 MBC도 올라탔어요. 제가 한 2시간 전에 봤어요. 이런 기사를.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그런데 제가 그 화면을 캡처를 하려고 1시간 있다 다시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입니다. 예. 자기들도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 얼마나 현혹되고 있겠습니까?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밑에 태평로라고 뭐 사설 같은 의견인데 보면은 반일 반친 중에서 벗어나야 성공한 대통령 된다.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민주당의 기본 틀이 반일이고 친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과거가 달라진 점은 친북 이런 말 안 쓴다는 거는 많이 개선된 점이에요. 여기도 밀려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을 뭐 100%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런 거 정도는 아마 간파하고 대응 반응이 있을 것이고, 뭐 대응 방안이라고 할 것도 없죠.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차근차근 이제 때가 되면은 다 도드라질 것이니까. 자, 또 하나는 우리 선거 결과 발표가 난 날 쇼이구, 우리말로 치면 이제 안보실장쯤 되는 거죠. 12년간 국방장관을 하다가 안보실장이 됐습니다. 그가 지금 북한으로 와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와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쇼이구가 평양까지 날라와가지고 나눌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한 통화하면 되는 거예요. 왜 왔느냐?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남한의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푸틴의 의견을 전달하러 왔다. 조율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트럼프의 의견도 들어있다. 이것은 뭐냐? 대선이 끝나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됐다. 우리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그리고 서로 이제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조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와 통화가 늦어진다.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냥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제가 짐작하는 데는 이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쇼이구가 북한에 왔다는 것은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던 바가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와 미국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전이 파토가 안 나고 우크라이나전의 종전으로 가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쨌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어제 제가 이제 트럼프와 이재명의 대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제거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지금 타격을 입혔어요. 러시아는 분노하고 있어요. 보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미국은 확진이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점에 대해서 75분 정도 통화를 나눈 거예요. 자, 저기서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돼야지 우리 어떤 간결한 메시지로 이재명과 통화를 할 수 있다. 즉 단지 축하 인사만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또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조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예요. 관세 이야기 갖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푸틴과의 이야기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거든. 네. 자, 그래서 밑에 CNN도 이런 보도가 나왔죠.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입에서 트럼프가 푸틴이 보복을 하라고 그린라이트를 줬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런 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맞았는데 답을 안 해줄 수는 없다. 자, 이런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제가 대선 그 개표 방송 중에 하나 분명히 보여서 캡처를 한 건데 주요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등장했으리라고 봅니다. 한미동맹 기반 전시작전권 환수예요. 이것은 문재인 때 요구하던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문재인이 그 당시 미국과 했던 거래의 바탕을 두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미동맹은 뭐냐? 더 강해지는 거죠. 미국이 북한과 동전선을 하고 한반도가 교류가 되면은 우리가 중국을 막아주는 선의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역로는 어떤 다른 강대국의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런 명분으로 우리가 군사를 강화시킨 겁니다. 북한도 보태고. 자, 그러면 중국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명분에서라도 뒤로 물러서야 된다. 일본 가까운 쪽으로. 여차하면 이쪽이 한편이 된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재인 때도 똑같은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한테 전시작전 통제권이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일본을 보호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임하는 거예요. 그럼 전시작전 통제권이 당연히 돌아와야죠. 그렇지만 그 당시 문재인 때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을 선택하면서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가 가라앉았고 윤석열 때는 이 말이 전혀 없었어요. 다시 올라온 거예요. 조건은 문재인 때는 똑같지만 훨씬 더 무더기가 있는 것이 있어. 예, 이거는 미국도 당연히 거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의 거점, 소통로를 확보하고 있고 한국의 힘을 그걸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중국한테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자주국이야. 우리의 규칙만 따라주면 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똑같은 조건을 부여받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컨트롤해. 우리 작전 통제권 가지고 우리 군.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는 군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되겠지. 당신한테도 중요한, 중국한테도 중요한, 미국한테 중요한, 러시아한테도 중요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호주한테도 중요한 이 교통로를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지금의 되게 기생적인, 우리는 항상 좀 모질라가지고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특히 미국. 이제 미국도 좀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일본까지 한테 도움을 받아서 연대를 해야 된다는 이 과거적인 생각, 이분법적인 생각. 세상은 지금 여기가 한반도가 소통을 해줘야지 세상이 열려, 새로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닫혀져 있는 거예요. 미국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잘렸네 하고 탁 뛰어드는 것이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일제의 잔재 친일파 세력들이 마지막 끝물이 탁 올라타는 거예요. 윤석열을 딱 디디고 올라서 가지고 그거하고 결판을 벌인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다시 공격해서 제2의 계엄령을 원할까, 또는 부정선거에 침소봉대해서 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려고 할까. 전 세계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뭐 전 세계라기보다는 푸틴과 트럼프가. 예,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강력한 정시 부양 정부다 했고,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래서 거품을 만들겠다? 그건 아니에요. 이재명 한 말 들어보면은 우리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면은 훨씬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가서 북극 항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종전선이 가깝다. 내 임기 중에 우리가 통일에 버금가는 남북 소통이 벌어질 수 있어서 경제에 새로운 출구가 생긴다.
그것을 주가로 흡수하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고 이겁니다. 그렇게 지금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에 바람을 누르려면 부동산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집값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집값을. 그럼 대출을 막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 양극화가 심해져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40%가 주택 경기, 건설 경기 40%가 위축이 되더라도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주가 부양인데 코리아 리스크 해소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거잖아요. 남북 소통되면서. 그래서 부동산은 사회 복지 쪽으로 아마 갈 겁니다. 계속 더. 그것 때문에 20, 30대가 좀 정신 못 차리는 거잖아요. 이반되고. 그것을 주가가 받게 하겠다. 그러고 메시지를 다 던진 거예요. 주식 사라. 부동산 계속 올릴 수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빈부차가 너무 커진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해친다. 이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네. 자, 이것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리면 딱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호를 보여준 게 뭡니까? 아까 제가 바이오 분야, 신약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아니고 부서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게 있잖아요. 바이오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부를 만든다고 그럽니까? 기후 에너지 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에너지 사업이고 또 자원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자원부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산업자원부에 제가 알기로 차관이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뭐냐면 기존 산업, 두 번째 차관은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후 에너지면은 여기 기후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저게 뭐 기상청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 에너지부는 뭐냐면은 천연 자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당연히 수소죠. 수소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설치 산업이기 때문에 태양광도 그렇고 거기에 설비 산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산 산업하고 에너지가 같이 섞여 있는 부서거든요. 산자부거든요. 딱. 근데 그걸 떼어내서 새로 기후 에너지부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바이오 신약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버린다는 것은 아닌데 이만큼 기대를 없다는 거예요. 이거랑 주식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커지려면 뭐냐? 전 세계에 있는 새로운 재생산업,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수소 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의 기술이 들어가고 여기 우리가 선점을 한다. 미국은 거기에 해당하는 필요한 기술을 적절히 제공하고 이미 우리 기술 훌륭하지만 미국의 자본이 들어오고 이것을 일거에 전 세계로 쫙 깔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장 큰 수요를 창출시키려면 휘발유차를 퇴출시켜야 돼요. 디젤차를. 그리고 수소로 대체하면 돼요. 지금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는 대체가 안 돼요. 소형차하고 소형 트럭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수소로 바뀌게 되면 모든 이동수단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에서 는 KTX도 수소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함정도, 심지어 비행기도.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땅은 넓지만 기존의 산업 기반이 약한 나라들이 전부 다 산유국, 에너지를 생산 국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사막이 많고 넓은 지역 이런데 현재로 시작하면 불모지죠. 그런 데가 돈을 만지게 돼요. 거기에 태양광이나 조력이나 풍력을 위한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유효 전기를 수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산유국이 유조선에 넣어서 수출하는 것처럼 거기에 수소 에너지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수소 액화 기술까지 포함해서 그걸 우리가 기본 기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시장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사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 돈을 갖게 되는 거고 새로운 물류의 거점들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 이런 데가 새로운 어떤 물류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1대1로랑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중국을 눌러야 돼요. 수소 기술에서 확실히 격차를 벌려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생산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남북 소통, 북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남한의 모든 물류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기술적 기반도. 정주 여건도 좋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하기에. 저는 이런 그림이라고 거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제 수준 재생에너지. 즉 이것은 뭐냐. 문재인 때 만들었던 수소법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부처의 형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기초기술, 부서가 된다는 것은 기초기술은 됐다. 이제는 이걸 돈 벌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 전 세계가 표준을 바꿔줘야 돼요.
수소로 간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미국이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게 됐기 때문에 부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정시에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남북 소통만 돼도 뭐 정시에는 엄청난 기회가 올 겁니다. 북한 개발만 하더라도 우리 토목 산업 엄청나게 불붙을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의 부동산 투기에 바람을 넣지 않고도 경기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고용 서비스 위축, 트럼프 관세, 내후 외환. 고용 서비스 위축됐고, 이것은 바이든 때부터 그랬고 오바마 후반기부터 그랬습니다. 예, 미국이 노쇠하고 있죠. 이것을 트럼프 관세로 내후 외환이다. 꼭 트럼프가 초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트럼프가 초래했다는 이야기를 못하죠. 상황을 악화시켰다 정도로 표현하는 느낌이죠. 예, 이것은 미국이 더 이상 빚으로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빚을 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왜냐 바이든 때도 이미 그보다 심했어. 이제 그게 노출되는 거예요. 바이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밑에 있는 기업들, 사기업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늘려서 정부 고용 숫자를 늘려서 뭐 고용률 이런 걸 맞췄거든요. 예, 억지로 숫자 맞추게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까고 한다. 그거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빨리 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현실 인식을 하면서 지금 연착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전 종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뭐 히토리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가자 지구에도 새로운 무역 거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란하고 핵 협정을 맺어도 또한 인도에서 이란 쪽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 새로운 무역로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 지금 언급된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은 한반도의 무역로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의 1대1로를 차단시킨다. 이겁니다. 미국도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남북 소통을 시키면서 정치적인 명분까지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말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소에너지라는 부분이 어떤 게 됐는지,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에 어떤 기회 요인이 있는지 이런 걸 누가 정리를 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이제 CNBC에서 약 5년 전에 나온 영상인데 한 400만 명 정도 본 건데, 조회수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수소 말씀드리니까 세상이 지금 수소 에너지로 간다. 지금 어차피 뭐 전기차는 그 가운데 징검다리 역할밖에 못하는 거고 이미 중국에 따라잡혔잖아요. 이제 수소로 가야 되는데, 재생에너지사 우리가 지금 기후 에너지부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수소가 어디서 필요한 것이냐? 일단 연료를 수소차를 확대시키면 일단은 수요는 생겨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소가 괜찮은 게 뭐냐면, 수소를 가장 현재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재생에너지보다도 기존의 천연가스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천연가스하고 지열하고 있으면은 상당히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천연가스가 대부분 부탄이거든요. 부탄가스고 그것을 고온의 수증기하고 섞어줘서 몇 차례 반응을 시키면은 이제 탄소하고 이렇게 수소가 분리가 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할린이나 지금 몽골 같은 데도 그 조건이 좋은 거예요. 예. 이제 사할린 같은 경우는 가스도 나오고 지열도 돼요. 여기 화산지대니까. 몽골에도 지열이 있거든요. 몽골에 신재생 에너지도 많아요. 왜 국토가 넓고 바람도 있고 사막도 많아요. 그래서 풍력과 태양력이 다 되고, 또 지금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지나가요. 가스 파이프라인이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을 하나 빼서 그걸로서 수소를 만들 수 있어요. 초기에 수소는 대부분 그렇게 공급될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그게 플러스예요. 가격이 다운될 때까지는. 예. 자, 그리고 또한 기존의 석유나 원유에서도 추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산유국들도 이 큰 명분에 동의를 한다면은 충분히 서서히 변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단박에 배제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장벽이 뭐냐 이거예요. 생산지와 소비지가 너무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핵심. 생산지와
소비지가 너무 거리가 멀다. 우리 여러분 저기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시화 방조제 가면 그게 세계에서 하면 거의 제일 큰 수준일 거예요. 방조제가 거기서 나오는 전력이 상당히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조금 뭐 변전소 지나서 이렇게 고압선 몇 개만 뽑으면은 바로 인구 밀집 지역으로 연결되잖아요. 경기도로.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호주에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호주 가운데 그 광대한 땅에 몇천 킬로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있는 뭐 신장 위구르 사막이 있는 데다가 그걸 건설해 가지고 현재도 뭐 수천 킬로 땡겨 쓰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기도 많이 날라가고 단가가 안 맞아요. 아프리카 대부분 그렇죠. 중동 그렇죠. 몽골 그렇죠. 시베리아도 그래요. 시베리아 생각해 보세요. 소비처가 얼마나 멀어야 될까요? 최소한 동유럽까지는 가야 돼 소비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출은 더더욱 불가능하잖아요. 에너지를. 그죠? 그러려면 세계 경제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안 돼요. 그냥 지금처럼 우리나라 같은 나라,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바람 많으면 좀 풍력, 햇볕 비치면 뭐 태양력 해서 좀 기존에 있는 전력 그리드에다가 좀 보태 쓰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게 수소 에너지고 수소 액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도 이게 수송이 간편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주유소 트럭에 싣고 옮기는 것 같잖아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파이프라인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런 연구는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삼척이나 그쪽에서 기존 LNG 지금 이제 기존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을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도시가스 방식처럼 수소가스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시베리아가 살고 전 세계가 에너지 생산지가 되는 것이고 그때 돈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소비를 할 거잖아요. 물류망이 연결될 거잖아요. 이겁니다. 엄청나게 큰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까지의 방법은 뭐냐? 수소 전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소를 액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 기술적 요인 그리고 이제 어떤 가성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당 부분 실용 가능한 정도로 낮췄다.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5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태양광 발전 엄청나게 하는데 이 전기가 나오는데 이 전기를 그러면 도대체 소비지까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또는 소비지가 가깝더라도 이 전기는 조절이 안 돼요. 태양이 적절할 때 구름에 안 끼고 이런 비가 안 오면 에너지가 많이 생산돼요. 근데 전체 필요가 없다. 이러면 순간 저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냥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저기서 나중에 이제 딴데 그리드에서 전기가 이제 더 필요하게 됐을 때 여기서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고비용 구조라는 느낌이 바로 오시죠. 어차피 이렇더라도 전력선을 뽑아야 돼요. 여기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고가고 무겁고 또 수명이 있어서 갈아줘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계속 충전 방전 하다 보면은 우리 휴대폰 몇 년 쓰면 배터리가 그냥 방전이 쉽게 되는 것처럼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비즈니스가 돼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는 이게 이 동영상의 내용이에요. 거기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비용 구조로도. 자, 이것은 수소가 등장하게 되면 이것을 바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현재 전기로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수소차가 되게 되면은 이 시장은 급격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전기로도 쓰고 모든 에너지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차의 연료도 쓰니까 수요가 폭증할 거잖아요. 네. 현재 이런 기술이 있다. 또는 이게 이제 중국에 쓰는 기술이에요. 이게 보면 이제 플라이휠이라고 플라이휠이 뱅뱅뱅 도는 거 말하거든요. 차에 축에 붙이는 것도 플라이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냐? 전기가 남을 때는 그 전기를 가지고 팽이를 돌려요. 이렇게 막 세게 계속 돌려요. 계속 속도를 올려가면서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깊이까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터리보다는 저렴하게 하는 거예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비싸잖아요. 이거 대용량으로 만들면 엄청나게 비싸겠죠.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고. 이거는 플라이휠이라는 것에서 전기를 가지고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꿔놓는 거예요.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래 저장을 안 돼요. 그죠? 그냥 놓으면 또 풀릴 테니까. 그래서 이건 짧은 기간에 신재생에너지에서 오는 전기를 모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간 땜빵용이에요. 좀 전에 보신 리튬 아이온 배터리처럼 오랫동안 보관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는 있겠죠. 전기를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뺑뺑 돌려요. 근데 전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팽팽팽 도는 데다가 발전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감속이 되면서 전기 에너지 생산해서 전체 전력망에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것도 배터리보다는 낫겠죠. 그죠? 이런 이제 방법이 있고 또한 값이 훨씬 싸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로 바꿔서 저장을 하거나 멀리 이송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요 정도는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발견한 신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자,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들은 다 도심에서 먼 거예요. 근데 도심에서 가깝다. 이게 뭔지 하면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위치 에너지라는 거 아시잖아요. 위치 에너지라는 거. 즉 댐에 갇혀진 물은 높은 곳에 있고 그 물을 흐르게 만들면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태양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풍력 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전력망은 전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아요. 전기가 막 생성되는 거예요. 이걸 담아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을 퍼서 높은 데로 올리면 돼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 물에다가 전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더 필요할 때는 댐에 댐 문을 열어서 수문을 열어서 물을 빼요. 그래서 발전기를 돌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위치 에너지로 저장한다는 거예요. 더 싸겠죠. 그래서 도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에서 다 댐을 만들기에 적절한 공간은 제한적이니까 그것은 제가 기본적인 설명으로서 드린 거고 이건 뭐냐면은 전기가 남을 때 큰 무거운 돌을 들어서 탑을 쌓는 거예요. 계속 그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추에 여기 탑에 들어가는 큰 돌멩이를 매달아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분해하는 거죠. 탑을. 분해하는데 높은 데서 떨어지잖아요. 높은 데 있는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낙차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성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 또한 국지적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을 지었다가 무너뜨렸다, 지었다가 무너뜨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까지 고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가 될 정도로. 자, 이건 당연히 이제 오늘 언급드린 세 가지 방법은 전부 다 국지적으로밖에 활용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먼 거리로 배에 실어서 수송해서 수출을 한다. 이런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이 부분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훨씬 활발해질 거예요. 그 계산은 이미 다 끝났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창기 수소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소 에너지 값이 낮아야 돼요. 그때는 지금 중동이나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1차적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고도화되면은 이제 수율이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액화시켜서 수송한다. 내지는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처럼 그렇게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전 세계가 그것을 기준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기후라는 명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에너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푸틴 것만 넣어도 전 세계에서 이분법적인 생각이 너무나 횡행하거든요. 이제는 트럼프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푸틴하고 이야기해야 돼. 이제는 북한하고도 이야기해야 돼. 이란하고도 친구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중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언론에서 그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마인드셋을 누구와 더 열린 마인드셋을 가지느냐, 유연하게 대응하느냐, 또 그것의 통중의 다른 면인 실용적으로 접근하느냐. 그게 훨씬 더 나은데? 우리가 싸울 필요 있나? 왜 적이라고 그러지? 친구하면 전쟁할 필요 없잖아.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외계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더 나은 지능을 가진 생명체들이 있어서 우리를 보면 되게 바보처럼 보일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누가 저렇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를 구속시키는 그 선입견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제일 빠를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 국면이지만 지금도 선거판에서 횡행하지만 전 세계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다 느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아랍은 다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 푸틴은 악마다 생각하죠. 중국도 악마다.
트럼프 이야기하죠. 그게 바뀌어야 된다. 적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친구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 뭘 위해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대중이. 그러니까 힘든 거죠, 과정이. 그럼 우리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저 위에는 무빙 아시죠? 디즈니에서 한 거, 만화를 갖다가 이제 극화한 건데 그 마지막 장면인데 북한에서 넘어온 초능력자가 장풍을 쏘는 초능력자가 5층 건물 학교에서 거꾸로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자살을 하면서 바닥을 장풍을 치죠. 이제 한쪽 손이 망가졌기 때문에 두 손으로 박수를 쳐서 장풍을 만들었었거든요. 저 떨어지는 부분하고 이 밑에 장면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드보이의 거기에 이제 근친상간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동생과 사랑에 빠진 누나가 합천댐에 가서 자살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걸 이제 오마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빙이 이걸 오마주 한 거예요. 이거 느끼신 분들이 제법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빙을 보면은 우리 문학의 힘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은 무빙의 끝의 장면, 조금 전에 보신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나서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에서 요새 뭐 이렇게 이제 올리잖아요. 감상평. 이게 악당이 없네. 위에 그런 말이 있고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덧붙여져 있죠. 세상에 악당들한테 동정심을 느껴서는 안 되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도 악당이거든요. 엄청나게 악당이죠. 근데 이것은 항상 악당이었는데 이놈의 영화가 어떻게 된 것인지 끝에 가도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네. 그들도 인간다운 생각을 하네. 그들의 여건에 맞춰서. 이런 많은 노력들이 행해져 왔고 이거는 우리 문화 속에 우리 DNA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도 더.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북한하고의 화해 분위기만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급격하게 다시 한번 통제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빨리.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가진 기술적 우위들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가 된 전략적 위치로서의 그대한 어떤 잠재력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박수와 지원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마인드셋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만 북한을 적대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갈기. 그래서 뭐 갈라치기라는 말 유용하잖아요. 그 갈라치기에서 그 기득권들이 이득을 보던 게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저항해 왔다는 거예요. 문화계에서 가장 먼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술인들이 대변하는 따름이에요. 이것이 우리한테 온 기회를 우리가 100% 이상 몇 배로 따먹을 수 있는 자질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치기를 제일 먼저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지만 선거 결과를 가지고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훌륭하다고. 그런 것까지 없으면 우리가 이상향을 바라는 거죠. 우리 할 일이 없잖아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